장 초반 하락했던 증시가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사들이며 지수를 받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비중이 높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추가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특히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전을 벌인 기업의 최대 주주 평균 지분은 26%대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 확대 우려 속에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강세 압박 속에 재차 1,450원대를 넘기며 거래 중입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장중 보합권에 갇히며 2,52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7% 오른 2,523.74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10억 원, 370억 원 넘게 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1,600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중 무역 적자에 벗어나기 위해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증시가 요동쳤으나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조치에 철강주인 포스코홀딩스는 0.84% 떨어진 23만 7천 원에, 현대제철은 1.58% 떨어진 2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코스닥 역시 소폭 상승한 75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 부과 보도 이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이 무너진 1억 4,70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실시간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증시 역시 장 초반 급락했다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폭 오른 38,864.55에,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오른 3,319.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중국의 1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 불안 완화에 1.7% 오른 21,492.68에 거래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원으로 전거래일 주간 종가 기준인 1,447.8원보다 3.2원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오전 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발 관세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예고했던 대로 미국과 맞불을 놓는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양국의 움직임을 김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0시를 기해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매기자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엿새간 타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세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추가 관세 조치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Aluminum too. 앞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품목을 먼저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교역국을 사정권에 둔 고강도 관세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probably Tuesday or Wednesday at a news conference reciprocal tariffs, and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발표와 함께 거의 즉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인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 규모까지 불었습니다. 여기에 감세 공약 등으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커지자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방국도 가리지 않고 공세를 이어가면서 관세 전쟁의 전선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전쟁에 더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경기에 악영향을 줄 요소가 산적한 모습입니다. 이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2달 연속으로 우리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DI의 진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달 경제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국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요 지표별 진단은 어땠습니까? 네,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에 따르면 승용차,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 판매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91.2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로 회복세가 계속됐지만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 부분도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7.3% 급등하면서 상품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KDI는 환율과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의 상승세가 확대됐으나 미약한 내수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 회사들이 경영권 분쟁으로 벌인 소송전이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수치로 따져보면 소송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인다고 공시한 게 모두 315건입니다. 1년 전 266건보다 18%가량 많은 수치고요. 200건 안팎에 머물렀던 예년 수준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장사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67.8%로 가장 많았고요. 대기업도 7%가량을 차지하면서 경영권 분쟁 무풍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기업들 특징을 보면 대체로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기업들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 존재감이 대폭 커졌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출자 약정액은 136조 4천억 원으로 4년 사이 60%가량 커졌는데요. 사모펀드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지분을 매입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자금을 동원해 참전하고 있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1세대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이때 상속세 부담도 있는 터라 최대주주 우호 지분이 줄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들이 단기적인 계획에만 치중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사의 불법 불건전 행위에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하나와 우리금융 등 개별 금융사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개별 회사들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회장 연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이사 재임 나이 관련 내규를 바꿨는데요. 이에 따라 함영주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어긋난 건 없다면서도 취지에 비춰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제도의 취지가 특정 인물 등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후보 선임 요건 등을 정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다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의 연임이 되냐 안 되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보험사 인수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금융과 관련해선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원칙을 견지하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금융권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나왔습니까? 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직원은 물론 조력자와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문화, 내부 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금감원은 또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 공시, 제재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어서 흔들리는 우리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예상보다 실제가 나빴습니다. 지용배 기자, 자세한 국세 동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여 원이었는데요. 이는 예산 367조여 원에 31조 원 가까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9월 세수 제출기 당시 예상된 결손 29조 6천억 원보다도 부족분이 1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환급이 늘어난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직전해와 비교해선 국세 수입이 7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민간 소비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덜 거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보다 세금을 덜 걷었으니 예산보다 덜 쓰게 됐을 텐데 이거를 불용액이라고 부르죠.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단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46조 원에 가까이 달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직전해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20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연동된 지방교부금과 중복된 내부거래 등을 뺀 사실상 불용액은 9조 원 남짓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예비비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재해가 비교적 적어 미집행된 게 2조 5천억 원에 달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정에서 추진하는 추경을 위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고용 환경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의 채용이 줄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질 좋은 일자리의 취업 통계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월 평균 취업자는 314만 6천 명이었는데요. 전년보다 5만 8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직원이 300명 넘는 사업체 대부분은 중견 혹은 대기업인 만큼 취업 선호도와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마련인데요.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2022년 18만 2천 명에서 2023년 9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도 40%가량 더 꺾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취업자가 6천 명 줄면서 감소세가 2년째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도 5년째 줄고 있는데 지난해 400여 곳에서 채용한 정규직이 300명 가까이 줄며 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면 그냥 취업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이 느는 흐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1년 사이 2만 명 넘게 늘며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쉬었음 청년이 느는 것은 구직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렇게 구멍난 세금과 마르는 일자리 속에 야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재명 대표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공공주택, 지방 SOC,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6가지를 꼽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독특했던 게 주 4일 근무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에선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에 주 52시간의 예외 조항을 넣을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유연하는 대도 노동시간 총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세 혜택을 위해서 가입한 연금 계좌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 오히려 이중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죠. 국내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해외 펀드를 들었을 때 해당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낸다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폭넓게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구체적인 검토 방향 전해주시죠.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ISA 계좌별 소득 합산 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이른바 선환급 후 원천징수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 세율과 국내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해서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데요.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입니다. ISA의 경우 수년간 또 연금계좌는 수십 년간 운용하는 계좌인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정부와 업계는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 상품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에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 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ISA 계좌 내 순실 펀드를 비롯한 모든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중과세 문제 자체는 해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인데 이미 앞선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덜 지급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상품인데 어찌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미래에셋 운용이 밝힌 내용이 뭡니까?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ETF 2종목의 분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ETF 두 종목의 분배금이 전분기 대비 크게 줄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자산운용 측은 타이거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 납부세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절세 기간의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돼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ETF를 포함한 수익증권은 소득세법상 유보 가능한 이익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내에 투자자에게 모두 분배해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과세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랬던 과세 체계가 해법을 찾아가고 있으니 남은 분배금도 처리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셋운용은 과소 지급하고 남은 분배금을 다음 분기 배당에 얹어 추가 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운용은 1월 말 기준 타이거 미국 S&P 500의 발생 분배금은 65원이었으나 이 중 45원만 분배했는데요. 남은 20원은 4월 말 분배 기준일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은 243원의 분배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70원만 분배돼 4월 말 기준일에 추후 발생할 분배금의 173원을 더 얹어주게 됩니다. 미래에셋운용은 잔여 분배금은 별도의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은행권에서 또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은행 3곳에서 동시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취재 결과 세 은행 모두 빌린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등 비슷한 수법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각 은행별로 사고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KB국민과 신한, SC제일은행은 각각 지난 7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은행 모두 외부인의 명의도용 사기가 의심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금융사고액은 국민에서 22억 2,140만 원, 신한에서 19억 9,800만 원, SC제일은행에서 14억 6,790만 원으로 약 56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사고는 지난 2021년부터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사기범에 대한 형사조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 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는 현재 세종지방경찰청에서 한꺼번에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피해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대부분 명의도용과 같은 비슷한 사기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 신뢰관계가 형성된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독 범행 여부부터 대출금의 행방 등은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여신이 취급되는 과정에서 영업점에 잘못이 있는지 자체적인 내부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 로봇을 도입한 삼성 웰스토리 사옥을 방문해 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바탕으로 조리 로봇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리용 로봇에 대한 미국 인증 규격과 우리 인증 규격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프라스나 국제식품박람회 등의 우리 인증 제도를 더욱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400여 급식소에 조리 로봇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삼성 웰스토리의 정혜린 대표는 명확한 기준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로 로봇 조리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의 순환은 원활해 전국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서울도 현재 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낮엔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도, 부산이 5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충청과 전북 곳곳으로 눈이 조금 더 내리다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